사이나오 오디오. 당신의 지성이 존중받는 공간입니다.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결혼 전 남편에게는 5년 동안 그를 쫓아다닌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진심을 다해 남편을 사랑했고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숨긴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남편은 내게 첫눈에 반했다.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그 여자가 귀국했다. 더는 과거의 풋풋한 여대생이 아니었다. 국내외 잡지를 막론하고 이름을 날리는 세계적인 사진작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눈부셨고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에 반해 나는 그저 평범한 아내이자 아이와 주방만 맴도는 전업주부, 몸무게 65kg가 넘고 이룬 것 하나 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한 번은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 육경원에게 농담을 던졌다. 듣자 하니 집만 아직 아무도 안 만난다던데 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남편은 즉시 소리쳤다. 헛소리 하지 마. 다들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애썼지만 그날 밤 남편은 발코니에 서서 밤새도록 담배를 피웠다. 집만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딸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다. 손놀림이 순간 멈칫했다.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오늘 밤 모임에 그 여자도 와요? 육경원은 고개를 숙여 커프스 단추를 채우고 있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그의 얼굴에 비쳐 생각에 잠긴 듯한 그의 표정을 더욱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응, 설군이랑 어릴 때부터 친구거든. 오늘 저녁은 그 녀석이 주최하는 환영 파티 같은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습관처럼 물었다. 당신도 갈래? 아이를 낳은 후 나는 남편과 함께 어떤 모임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다. 그의 질문이 그저 의례적인 인사치레라는 걸 알았지만 어째서인지 입을 여는 순간 늘 하던 안 가라는 말 대신 갈래요라는 대답이 튀어나왔다. 육경원은 순간 놀란 듯 멈칫했다. 하지만 그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기에 금세 표정을 갈무리했다. 알았어. 그럼 차에서 기다릴게. 남편과 내가 룸에 들어서는 순간 시끌벅적하던 대화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방 안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쏟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무겁고도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우아한 분위기의 긴 머리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다. 육경원, 오랜만이네.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다. 태도는 자연스러웠고 몸짓에는 여유가 넘쳤다. 육경원은 그저 미소 지으며 내 어깨를 감쌌다. 진만, 네. 형수님인데 몰라보겠어? 진만은 잠시 멈칫하더니 아하는 소리를 냈다. 죄송해요. 방금은 미처 못 알아봤네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지고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겨우 가라앉았던 분위기는 한 남자의 목소리에 다시 깨졌다. 집만이 못 알아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이민주가 너무 많이 변했잖아. 부잣집 도련님인 설군이 입술을 삐죽이며 무심하게 이쪽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내 얼굴을 대충 훑고 지나갔다. 진만은 그의 소꿉친구였기에 그는 예전부터 나를 탐탁지 않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푹 숙이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출산 후 내 몸무게는 48kg에서 65kg 이상으로 불어났다. 가늘었던 몸매는 넓은 어깨와 두툼한 허리로 변했고 얼굴에도 살이 붙어 동그래졌다. 그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설군,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낮게 깔린 육경원의 목소리는 사람을 섬찟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라이터를 집어 설군을 향해 똑바로 던졌다. 설군은 나를 흘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젖혀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알았어. 내가 실언했다. 벌주 한 잔. 분위기는 다시금 서서히 풀렸다. 사람들은 집만 주위로 모여들어 지난 몇 년간의 근황을 물었다. 이제 그녀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그녀의 사진 시리즈가 국제적인 상을 받았다고 했다. 예전엔 맨날 카메라 메고 육경원 뒤만 졸졸 쫓아다니더니 이제는 팬이 10만 명이나 되는 유명 인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집만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다. 아까 보고 못 알아볼 뻔했다니까. 새로 뜬 연예인인 줄 알았잖아. 하하. 진마는 쏟아지는 칭찬 속에서 그저 미소를 지으며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는 여성용 담배가 느슨하게 끼워져 있었고 옅은 연기가 아름다운 얼굴 주위를 맴돌았다. 웨이브진 긴 머리, 날씬한 몸매를 감싼 검은 가죽 재킷은 섹시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반면 나는 내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옷장을 한참이나 뒤져 겨우 찾아낸 낡고 헐렁한 재킷의 통 넓은 바지, 그리고 플랫 슈즈. 이 세련된 사람들 틈에서 나 혼자만 동떨어진 불협화음 같았다. 그 순간 문득 3년 전 어느 오후가 떠올랐다. 내 앞에 서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던 집만. 이민주, 육경원 나한테 양보해주면 안 돼? 내가 먼저 좋아했잖아. 넌 좋아하는 사람도 많으면서 왜 굳이 나랑 그 사람을 두고 싸워야겠어? 그때 나는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나는 원래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를 두려워했고 누구와 다투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 일로 나는 오랫동안 고민에 빠졌고 그 침울한 모습에 경험마저 이상함을 눈치챌 정도였다. 그러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늘 침착하고 과묵하던 그가 그날은 정말로 화를 냈다. 그는 진만을 내 앞으로 끌고 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너 안 좋아해야 해. 몇 번을 말해도 마찬가지야. 평생 내가 사랑할 사람은 이민주뿐이야. 제발 더는 내 인생을 방해하지 마. 진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날 밤 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해 보름 넘게 입원했다. 설구는 전화를 걸어 거칠게 욕설을 퍼부었고 육경원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 그때 사람들의 눈에 나는 승리자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도 영광스럽지 않았다. 목이 갑갑해져서 일어나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 무심코 남편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의 시선은 진만에게 멎어 있었다. 그녀는 어느새 재킷을 벗어 완벽한 몸매를 드러낸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와 치타가 맞서는 걸 직접 봤어요. 그 순간 생명의 강렬한 박동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낭랑했고 생기가 넘쳤다. 주위 사람들은 감탄사를 터뜨렸다. 육경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난 세월을 헛되이 보내진 않았나 보구나. 진만이 뒤돌아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살짝 미소 지었다. 그래. 그는 더는 말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조용히 술을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문득 마음이 텅 비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일어나 그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났다. 다시 돌아오는 길 작은 발코니를 지나치다 남편이 다른 남자 몇몇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이제 진마는 우리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사람이 됐어. 야, 육경원. 너 지난 몇 년간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는데 진짜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 없어? 후회는 안 하냐? 육경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했다. 내가 매정하게 대할수록 그 애한테 더 좋은 거야.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으니 내가 그 애의 인생을 망치지 않는 셈이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더는 꺼내지 마. 하긴 이제 와서 말해봐야 뭐 하겠냐. 내 와이프 좀 봐. 너 엄청 챙기던데. 전에는 같이 다니는 거 본 적도 없는데 오늘은 꼭 붙어있네. 솔직히 말해서 네가 바람 피우는 거라도 걸리면 목숨 걸고 덤빌걸. 하하. 남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저속하고 공허한 웃음소리였다. 이내 그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육경원과 설군만 남았다. 설군이 나지막이 웃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알아? 집만 아직도 너 때문에 순결 지킨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헛소리 하지 마. 칼날처럼 차가운 호통에 밤바람마저 멎는 듯 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아난을 안고 계셨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우리를 보자마자 육경원은 처리할 일이 남아서요 라며 서둘러 위층 서재로 올라갔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시어머니가 나를 돌아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야, 너도 이제 애 엄마다. 아난이 너만 따르는데 집에 있으면서 애나 볼 것이지 자꾸 밖에 나돌아다니면 어떡하니? 시어머니는 시계를 보며 말을 이었다. 애가 모유 먹어야 하는데 이 시간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해서야 어떻게 남편 따라 늦게 들어올 생각을 하니? 신우이는 소파에 길게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빈정거리는 목소리를 던졌다. 새언니, 그 옷 너무 꽉 끼는 거 아니에요? 엄청 뚱뚱해 보이네. 신우이는 늘 자신이 솔직한 편이라며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듯했다. 아난이 나를 보자 와라구름을 터뜨렸다. 손발을 버둥거리며 입을 삐죽거리며 칭얼거렸다. 엄마 맘마. 나는 다른 것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고 방으로 올라가 옷을 열어 젖을 물렸다. 아이가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다. 가정부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손에는 뜨거운 비둘기탕이 들려 있었다. 허연 기름이 둥둥 떠 있었고 비릿한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다. 가져가세요. 오늘은 마시기 싫어요. 가정부는 무표정한 얼굴로 또박또박 말했다. 사모님께서 다 드시는 걸 꼭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안 드시면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출산 후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2돌까지 모유를 먹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래서 매일같이 비둘기, 오골개, 족발 등 온갖 보양식을 억지로 먹였다. 하지만 소금이나 양념은 절대 넣지 못하게 했다. 그래야 젖에 좋다는 이유였다. 몇 번 거절했더니 일주일 내내 빈정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 신랄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양쪽 관자놀이가 지끈거려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결국 코를 막고 독약을 마시듯 걸쭉한 탕을 한 모금씩 삼켰고 고기 몇 점까지 억지로 씹어 넘겼다. 가정부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가고 나서야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온 세상이 닫히고 비릿한 탕 그릇과 아이의 미약한 숨소리, 그리고 나만 남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위경련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육경원에게 약을 가져다 달라고 부르려 했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고개를 드니 그가 발코니에 서 있었다. 등을 돌린 채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담배 연기가 희미하게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빠져 있는 듯 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낡은 악보처럼 매일 똑같이 반복되었다. 나는 2층에서 아이를 돌보며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시누이의 비아냥을 애써 피했다.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재우는 자잘한 일들이 시간과 체력을 모두 앗아갔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공허함을 외면할 핑계가 되어 주기도 했다. 내게 유일한 위안은 딸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뿐이었다. 아난이 두 돌이 되기까지 이제 2달 남았다. 그날 밤 내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육경원이 무심코 툭 던지듯 말했다. 요즘 갤러리에서 집만 사진전 준비하고 있어. 한동안 좀 바쁠 것 같아. 나는 몇 초가 지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지난 2년간 내 반응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말솜씨도 서툴러졌다. 그가 준비 중이라고 말한 것은 협상, 기획, 협의 등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갤러리 관장이라는 직책상, 그것은 그와 집만이 아주 자주 만나게 될 거라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왜 하필 그 여자예요?
당신한테 마음 있는 거 알잖아요. 몇 년 동안 꾸준히 집에 선물까지 보내왔는데 언제까지 연락하고 지낼 생각이에요? 그만해. 그의 호통에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집마는 막 국제적인 상을 받았어. 지금 어떤 갤러리가 그 애랑 일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 이건 일이야. 민주,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질투나 하는 여자가 된 거야?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멍하니 서서 거울 속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는 몸이 퍼지고 얼굴은 수척하며 눈은 퀭하고 머리는 헝클어진 낯선 여자가 비치고 있었다. 잠옷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조금 전 어겨 아이가 토한 우유 자국을 아직 갈아입지도 못했다. 거울 속 여자는 무서울 정도로 낯설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희미하게 웃었다. 이 결혼 생활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자괴감과 굴욕감이 순식간에 밀려왔고 방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지금 당장 이불 속에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더는 집만 문제로 다투지 않고 다른 것을 물었다. 예전에 아이가 2돌 되면 분가해서 살자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아직 유효해요? 그 말을 듣자 육경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얼굴에는 즉시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냥 조용히 살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 내 동생, 그리고 도우미까지 다 당신 도와서 애 보고 있잖아. 아직도 부족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했다. 도우미 아주머니는 밥만 해요. 어머님은 당신이 퇴근해서 집에 올 때만 딱 10분 아이를 안아주세요. 아가씨는 애 우는 소리만 들으면 짜증부터 내고요. 육경원의 목소리가 뚝 떨어졌다. 이민주, 지금 우리 가족 험담하는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애 젖주고 놀아주기만 하면 되잖아. 엄마한테 매일 아이와 함께 있는 것만큼 큰 행복이 또 어디 있어. 나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나지막이 대답했다. 행복하지만 즐겁지는 않아요. 육경원은 듣지 못했다. 그는 옷방으로 들어가 잠옷으로 갈아입고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그가 차갑게 말했다. 집만 일은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으면 진작에 있었겠지. 당신이 걱정할 차례까지 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 험담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은 당신한테 아무 잘못도 없어. 그날 말다툼 이후 육경원은 나에게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사주었고 내 이름으로 친정 부모님께 2억 동, 약 1,100만 원을 송금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가끔 심한 말을 하면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하는 것. 민주, 우리 엄마가 가끔 좀 강압적인 거 알아. 하지만 당신이랑 평생 함께할 사람은 나잖아. 날 봐서라도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는 부드럽게 내게 입을 맞추며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친정엄마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 딸 복도 많지. 내 덕에 엄마도 호강한다. 이 서방 같은 사람 절대 놓치면 안 돼. 넌 어릴 때부터 착해서 쓸모없는 내 오빠랑은 다르지. 엄마는 너 믿는다. 아이를 데리고 아래층으로 산책을 나가면 동네 엄마들은 을에 부러운 시선을 보냈다. 남편은 직장 번듯하지. 시댁에서는 아낌없이 지원해주지. 도우미까지 있잖아. 언니는 정말 우리 육아맘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생이야. 나는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했다. 달고, 짜고, 부드럽고, 딱딱한 것 가리지 않고 입에 쑤셔 넣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더는 한 입도 삼킬 수 없을 때까지 먹어댔다. 헐렁한 실내복을 입고 있을 때 시누이가 나를 힐끗 보더니 쯧 혀를 차고는 남자친구와 통화하며 말했다. 난 나중에 절대 저렇게 빌부터 사는 여자는 안 될 거야. 우리 새언니처럼 남자한테 기생해서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집에 있기도 싫고
동네 엄마들을 만나기도 싫어져서 나는 종종 아이를 데리고 근처 쇼핑몰로 바람 쐬러 나가곤 했다. 그러다 우연히 육경원과 진만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곧 열릴 사진전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유모차를 밀며 사람들 틈에 섞여 그들을 지켜보았다. 무대 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발끝이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육경원은 정장을 입어 세련되고 단정했고, 진만은 검은색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어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웠다. 두 분께 가장 인상 깊었던 추억은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진만이 나지막이 웃었다. 아마 제가 전쟁과 사진을 찍으려고 목숨 걸고 분쟁 지역에 들어가려던 때였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에게서 몸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바로 그 한마디 덕분에 폭격을 피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무대 아래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육경원의 차례가 되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식 전날 밤이요. 기자가 웃으며 물었다. 긴장해서 그러셨나요? 육 관장님 결혼 생활이 무척 행복한가 봅니다.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진만은 다시 고개를 돌려 조용히 육경원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오르내리고 눈빛이 반짝였다. 내 시선은 그녀가 차고 있는 목걸이에 멎었다.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 중앙에 박힌 메인스톤은 육경원이 얼마 전 내게 선물한 다이아몬드 귀걸이와 같은 디자인이었다. 순간 숨이 막혀왔다. 나는 즉시 몸을 돌려 유모차를 밀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 멈춰 섰다. 설군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인 채 특유의 거만한 자세로. 왔으면 인사라도 한마디 하고 가지?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이가 자야 해서요. 못 들어가겠네요. 설군 씨 좀 비켜줄래요? 그는 꿈쩍꿈쩍도 않고 피식 웃었다. 설마 육경원이랑 진만이 같이 있는 거 보기 불편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 하긴 그럴 만도 하지. 저 둘 좀 봐. 천생연분이 따로 없잖아. 지금 당신이 들어가면 아마... 말을 차에 끝내기도 전에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 우는 거냐? 됐어. 더는 말 안 하면 되잖아. 나는 살며시 눈가를 닫고 고개를 숙여 부드럽게 말했다. 죄송해요. 방금 눈에 뭐가 들어가서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떠날 때 등 뒤에서는 여전히 그 시선이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날 밤 육경원은 붉어진 얼굴에 술기운이 오른 채 돌아왔다. 그가 몸을 숙여 입을 맞추려 할 때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했다. 문득 그의 위십술에 상처가 난 것이 보였다. 입술은 왜 그래요? 아, 저녁 먹다가 잘못 씹었어. 뭘 먹었기에 위십술을 씹어요? 나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조용히 물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목소리에 불쾌감이 드러났다. 이민주, 또 뭘 캐묻고 싶은 거야? 오늘 정말 피곤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몰라. 정말 당신 달래줄 기운도 없어. 당신이 거실 나가서 자. 나는 눈을 내리깔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당신이 거실 나가서 자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방금 뭐라고 했어? 지난 2년간 시어머니는 늘 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의 잠을 방해할까봐 걱정하며 우리가 각방을 써야 한다고 수없이 말했다. 나는 유약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내 입장을 고수했다. 그 때문에 시어머니는 나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눈앞의 어지러운 꽃문의 이불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아나니 요즘 잠투정이 심한데 당신은 바쁘니까 푹 쉬어야죠. 당신이 거실 나가서 자요. 마음대로 해. 그는 나를 깊이 들여다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문으로 걸어가던 그는 갑자기 멈춰섰다. 솔직히 지금 당신 모습 보면 만질 때마다 억지로 참아야 해. 이해해줘서 고마워. 문이 쾅 닫히고 침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베개 옆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한 유명 주얼리 브랜드의 홈페이지가 떠 있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진 옆 작은 구석에 작은 귀걸이 아이콘이 있었다. 그 위에는 옐점의 증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 페이지를 닫고 냉만경홍이라는 이름의 라이브 방송 채널로 들어갔다. 화면 속에서 진만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뺨은 발그레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약간의 취기가 어려 있었다. 댓글: 진만 씨, 오늘 기분 엄청 좋아 보이네요. 혹시 연애 중? 진만이 부드럽게 웃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오늘 정말 기분이 좋긴 해요. 오랜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조금 많이 마셨네요. 댓글: 말해줘요, 말해줘요. 술김에 진실 토크 갑시다. 오늘 우리 팬들 개 탔네. 진만은 비틀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말 나온 김에 하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 자유분방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했던 가장 미친 짓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중요한 날 전날 밤 제 자신을 바쳤던 거예요. 댓글: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귀었어요? 진만은 매혹적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때 그는 저를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오늘 그는 행동으로 제게 보여줬어요. 자기가 후회하고 있다는 걸, 죽을 만큼 후회하고 있다는 걸요. 마지막 말을 할 때 그녀는 길고 하얀 손가락으로 붉은 입술을 부드럽게 스쳤다. 댓글: 아직 늦지 않았어요. 결혼만 안 했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경쟁할 권리가 있잖아요. 댓글: 그래도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진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옆에 있는 그 여자요? 예전에는 그나마 위협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제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네요. 저 진마는 절대 남의 남자를 뺏는 짓은 안 해래요. 댓글: 그럼 그냥 아쉽게 놓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웃었다. 쟁취한다고요? 지루하잖아요. 상대방이 애원하고 무릎 꿇고 스스로 바치게 만들어야죠. 그게 진짜 여자의 능력 아니겠어요? 나는 거울 앞에 서서 그 속의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몸은 퍼지고 지쳐 있으며 눈빛은 멍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건조했던 날씨가 마침내 첫 가을비를 맞이할 모양이었다. 가정부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이씨, 이리 와서 붕어탕 마셔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왜 그래요? 오늘 당신 기다려줄 시간 없어요. 내 드라마 볼 시간 뺏지 말아줄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고 심지어 가르치려는 듯한 투였다. 나는 몸을 돌려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안 마셔요.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즉시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럼 사모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 원망하지 말아요.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여느 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세요, 촌스러운 아줌마. 지금 당장 가서 일러 바치세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여전히 상냥하게 말을 이었다. 아, 맞다. 다음에 또 노크도 없이 내 방에 불쑥 들어오면 당신이 시어머니 금귀걸이 훔친 거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 아들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아니던가? 그 흐릿한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몸을 돌려 물러났다. 내 등 뒤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졌다. 이번에는 문이 아주 조용히 닫혔다. 가을 하늘은 푸르고 높았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았다. 나는 아파트 단지 내 미끄럼틀 옆에 앉아 그 공간에 빨려 들어갈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참 후에야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좋은 날씨였다. 아난을 데리고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입꼬리는 축 처져 있었다. 오늘은 육경원과 신우이가 집에 없었다.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온갖 트집을 잡았는데 하물며 오늘은 내가 1시간이나 늦게 들어왔다.
내 엄마는 사람 되는 법도 안 가르쳐 줬니? 어른을 밥 먹는데 기다리게 해? 내가 나이 들어서 배고픈 거 못 참는 거 몰라? 내 팔자야 정말. 매일 벙어리 같은 며느리 때문에 속을 끓여야 하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네 시아버지 따라 죽는 건데. 그럼 가세요. 내가 대답했다. 뭐?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안안을 매트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뒤돌아서서 또박또박 말했다. 시아버지 따라가시라고요? 그녀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몇 초 후 얼굴 근육이 경련하기 시작했고 뺨의 살이 떨렸다.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버릇없는 것. 나는 그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버릇없어요. 그래서요? 유엔에 편지라도 보내시게요?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 손이 막 내려치려는 순간 나는 악! 소리를 지르며 매트 위로 쓰러져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내 머리?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멈칫했다. 잠시 망설이더니 부엌 문 앞에 서 있던 가정부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 봤지? 내가 손도 안 댔는데 나한테 누명을 씌우잖아.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가정부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모님, 제가 보기엔 분명히 사모님께서 때리셨는데요. 시어머니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 육경원이 돌아왔을 때 나는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고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가정부가 한숨을 쉬었다. 제가 이 씨를 병원에 데려갔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외상뿐만 아니라 심한 뇌진탕도 있어서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대요. 고작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사모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때리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육경원은 얼굴을 굳힌 채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건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단지 예전에는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기댈 곳이었다면 이제 그 사랑은 나의 무기가 되었을 뿐. 방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저게 나더러 죽으래. 자기가 넘어져 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저 독사 같은 년. 육경원은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어머니, 민주 성격에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걔를 얼마나 쥐잡듯 잡으셨어요? 어머니가 어른이시니까 제가 참았지만 이번엔 정말 너무하셨어요. 언성이 높아지기 전에 나는 소음 방지 이어폰을 끼고 웅장하고 기백 넘치는 교향곡을 틀었다. 음악이 격렬하게 울려 퍼져 나는 육경원이 흥분으로 붉어진 얼굴로 돌아온 것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몰입해 있었다. 나는 잠시 멍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민주, 미안해. 이번엔 우리 엄마 잘못이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렵고 연약한 표정을 지었다. 경원 씨, 저 잠시 나가서 지내도 될까요? 어머님 뵙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는 나를 품에 안고 지극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엄마 상태가 좀 안 좋긴 해. 당신이 잠시 피하는 것도 좋겠어. 당신만 고생스럽겠지만. 육경원은 나를 위해 투룸 아파트를 얻어주었다. 고급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이사 나올 때 나는 일부러 시어머니가 집에 없는 시간을 골랐다. 시누이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길게 누워 여전히 신랄한 말투로 말했다. 조용히 살기로 했으면 그냥 조용히 살 것이지 맨날 일을 만들어. 덕분에 이득은 다 챙겨놓고 작은 손에 하나 못 참네.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 나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아가씨 말이 맞아요. 제가 아가씨를 본받아야겠어요. 아가씨네 집에서는 처음엔 숨기려고 했잖아요.
아가씨 시집갈 때까지 집 세 채 모두 오빠 명의로 해뒀다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괜한 걱정이었네요. 아가씨처럼 독립적인 여자가 어떻게 남한테 기대 사는 덩굴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신우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동안 나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태연히 자리를 떴다. 시어머니가 왜 감히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소리쳤을까? 내가 결혼하기 전 시어머니는 이미 집과 땅을 모두 육경건의 명의로 몰래 이전해 두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집 세 채는 모두 육경원의 혼전 재산으로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당연히 신우이와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이 평온한 척하는 흙탕물을 한번 휘저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신우이의 남자친구는 진짜 양아치였고 나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사를 마친 날 저녁 육경원은 새 아파트에 10분 정도 머물다 서둘러 떠났다. 진만이한테서 전화 왔어. 사무실에 귀걸이 한쪽을 떨어뜨렸다는데 갖다 줄 수 있냐고 묻네. 육경원은 솔직하게 통화 내용을 말해주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어쩔 수 없다는 기색이 묻어났다. 아마 무슨 행사에 급하게 필요한가 봐. 어차피 오늘 밤 중요한 일도 없으니 갖다 주고 바로 올게. 진만의 그런 수작은 우리 둘 다 익숙했다. 예전에 연애할 때도 그녀는 종종 비슷한 장난을 쳤다. 하지만 그때 육경원은 비웃으며 즉시 간파했었다. 이번에는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다녀와요. 아마 어디 쓸 데가 있나 보죠? 아, 너무 늦으면 그냥 자고 와도 돼요. 어머님 댁에서요. 거기가 갤러리랑 더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잖아요. 육경원은 잠시 놀란 듯 했다. 오늘 여기 이사 온 첫날인데 내가 있을 필요 없어? 나는 그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는 2초간 멈칫했다. 눈빛에 짜증이 스치고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럼 마음대로 해. 문이 닫히자 방에는 나와 어린 딸만 남았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이에게 밥을 먹인 후 아파트 입구에서 급하게 사온 미니 케이크를 꺼내 촛불 하나를 꽂고 불을 붙였다. 흔들리는 불빛이 희망의 불꽃처럼 눈동자에 비쳤다. 이민주, 생일 축하해. 나는 나지막이 말하고는 가볍게 숨을 불어 촛불을 껐다. 축하의 말도 선물도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작은 방 안에 나와 마음속에 스며드는 듬은 평온함 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책상에 앉아 눈앞의 책을 펼쳤다. 처음 이사 나올 때 육경원은 아이를 돌봐줄 도우미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거절했다. 한편으로는 이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나도 갈망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사치라고 여겼던 고요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30년의 삶을 몽롱하게 살아오다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가 되어서야 나는 비로소 지나온 단계, 선택, 그리고 내 삶의 균열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에게는 미모가 있었지만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 능력이 없었다. 나는 착하고 마음이 약했으며 항상 주변의 모든 것과 타협하며 안일하게 살았다. 피곤할 때는 그저 먹기만 했다. 인간의 가장 단순한 쾌락으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달래려 했다. 그렇게 나는 자기 연민과 자기 파괴, 그리고 자기 위안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그날 나라는 거울 앞에 오랫동안 서서 거울 속 여자를 바라보았다. 멍한 눈빛, 창백한 피부, 무거운 몸, 그리고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혼해버릴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소름 끼치도록 상쾌하고 가볍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직업도, 모아둔 돈도, 경쟁력도 없었고, 심지어 아이의 양육권조차 지킬 수 있을지 불확실했다.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었다. 하나는 지금은 군살에 가려진 외모, 다른 하나는 똑똑하지는 않아도 모든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게 해주었던 끈기. 그래서 나는 두 가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다이어트와 공무원 시험 준비. 하지만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집을 떠나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숨 쉴 시간과 공간, 회복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다시 축적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다. 딸아이가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고요한 공간, 스탠드 불빛이 펼쳐진 책장 위로 부드러운 노란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올해 생일, 내 남편은 다른 여자 곁에 있었고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토록 평온함을 느꼈다. 엄마와 딸, 단둘이 하는 집안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나는 내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고 안안에 이유식을 만들었다. 간단하고 깔끔했다. 아이는 하루에 13시간을 잤다. 나는 6시간을 잤고 남은 7시간은 공부와 독서에 썼다. 점심에는 책을 읽었고 자기 전에도 책을 읽었다. 삶에서 다툼도 압박감도 사라졌다. 오직 엄마와 딸의 느린 숨소리만 남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은 진정으로 평온했다. 첫 주에 3kg을 감량했다. 이제 60kg 정도 남았다. 처음에 육경원은 자주 들렀지만 내가 몇 번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자리를 거절하자 그의 발길은 점점 뜸해졌다. 올 때마다 그는 무심한 말 몇 마디만 던질 뿐이었고 표정은 냉랭했다. 나는 그것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그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사과하고 심지어 그를 붙잡기 위해 스킨십을 시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기운도 없었고 오히려 그가 오지 않기를 바랐다. 첫 달이 끝났을 때 나는 6kg을 감량해 정확히 60kg가 되었다. 아이와 놀아주면서 오이를 씹으며 집만의 SNS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 모든 면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안안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모아야 했다. 사진 속 배경은 고급스러운 서양식 레스토랑이었다. 그녀는 깊게 파인드레스를 입고 와인잔을 든 채 어떤 남자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남자의 손목에는 내가 예전에 육경원에게 선물했던 맞춤 제작 커프스 단추가 채워져 있었다. 확인할 필요도 없이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시댁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재산 싸움에 돌입했고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로 격렬하게 다퉜다. 내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아파트 단지의 엄마들이 마치 드라마를 보듯 나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해주었다. 내 시누이가 그러더래. 엄마가 그렇게 매정하게 나오면 자기도 엄마가 편히 늙게 두지 않을 거라고. 육경원이 올 때마다 집안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그의 얼굴은 즉시 어둡고 짜증스럽게 변했다. 두 번째 달, 내 몸무게는 55kg가 되었다. 아이의 두 돌, 생일에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쨌든 아이가 생일마다 아빠음도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이가 깊이 잠들 때까지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모의고사 3개를 풀고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열었다. 집만의 SNS에는 화려한 불꽃놀이, 인적 드문 해변, 떨어져 있는 하이힐, 그리고 그녀를 업고 있는 남자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그 남자는 육경원이었다. 캡션은 짧았다. 첫 번째 소원 이루어졌네. 나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조용히 네 번째 시험지를 펼쳤다. 밖은 칠흑 같은 밤이었고 종이에 펜이 닿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사람들은 씨앗이 껍질을 깨는 순간은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말한다. 나는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강렬한 믿음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내가 몸을 숙여 공식을 베껴 쓰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육경원이었다. 설군이 회사에서 큰 계약을 따내서 축하 파티를 연대. 나보고 같이 가자는데. 그가 말했다. 당신은 안 가는 게 좋겠어. 나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비볐다. 그 녀석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이번엔 풍수사까지 모셔서 복을 빈다는데 오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거래. 꼭 모두 참석하라고 난리야. 그래도 당신한테는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갈게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즉시 짜증스럽게 변했다. 또 집만 때문에 가는 거야, 이민주.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는지 알아? 당신이 가면 아나는 어떡하고? 낮에는 베이비시터 고용했어요. 전에는 베이비시터 필요 없다며? 때가 다르면 생각도 다른 법이죠. 요즘 제가 좀 바빠서요. 그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애 보는 거 말고 당신이 바쁠 게 뭐가 있어? 가고 싶으면 혼자 가. 난 당신 데리러 갈 시간 없어.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지금 나에게는 1분 1초가 소중했고 그의 잔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었다. 그날 나는 예전에 연말 파티에서 회사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은색 치파오를 입었다. 파티에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그날 아침 내 몸무게는 정확히 50kg였다. 예전에 마른 몸매와는 달리 지금은 볼륨감 있고 부드러우며 더욱 매혹적인 몸매였다. 치파오는 그 매력을 완벽하게 살려주었다. 육경원은 고개를 기울여 진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2초간 멈칫하더니 즉시 일어나 내 쪽으로 빠르게 걸어왔다. 그의 뒤에서 진만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고 눈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 오늘 정말 놀랐어. 육경원의 눈에는 기쁨과 경탄이 어렸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는 들를 때마다 서둘러 왔고 나는 늘 헐렁한 실내복 차림이었기에 그는 내 변화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이리 와서 내 팔짱 껴. 같이 들어가자. 그가 내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 시선은 그를 지나쳐 뒤에 멍하니 서 있는 설군에게 멎었다. 설군 씨, 풍수사님 좀 뵙게 해줄 수 있어요? 설군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어두워지는 육경원의 시선 속에서 나와 설군은 나란히 자리를 떴다. 10분 후 나는 풍수색에서 직업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 문창성, 웬창싱이의 가호를 받아 반드시 순조롭게 시작하고 시험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말이었다. 문창성은 동아시아 신앙에서 학문, 지혜, 공명을 주관하는 별이다. 적어도 그 말은 나를 조금이나마 안심시켜 주었다. 방에서 나오자 육경원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나랑 안한을 위해 복을 빈 거야? 나는 원래 풍수 같은 것을 조금 믿는 편이었다. 예전에는 매년 산에 올라가 육경원을 위해 평안을 비는 부적을 구해왔다. 그때 그는 나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을 위해 비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 비는 게 낫죠. 진만이 다가왔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며 기쁨이 넘쳤다. 그녀는 나를 힐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형수님, 오늘 외모에 정말 공을 들이셨네요. 하지만 제가 경험자로서 한마디 할게요. 여자란 말이죠. 예쁜 것도 좋지만 자기 일이 없으면 독립할 수 없고 자아를 찾을 수도 없어요. 꼭 그렇지만도 않지. 뒤에서 갑자기 설군이 끼어들었다. 진만의 얼굴이 즉시 굳어지며 눈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육경원도 나를 보며 말했다. 민주는 바깥 세상에 관심 없어. 그 애한테는 가족이 곧 일이니까. 진만의 안색은 점점 더 굳어졌다. 나는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다. 인간은 역시 시각에만 의존하는 얕은 생물이다. 외모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포함해서 말이다. 파티 중간에 먼저 돌아가고 싶었다. 구차하게 설명하기 싫어서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 밖으로 나섰다. 복도 모퉁이를 돌 때 문득 진만과 설군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대체 누구 친구야? 왜 내 편은 안 들고 남의 편만 들어? 진만이 따져 물었다. 설군이 차갑게 웃었다. 진만,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물어봐. 내가 널 안 도와줬어? 내가 큰돈 들여서 그 사진 시리즈 몽땅 사주지 않았으면 네가 오늘날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정신이 나갔나 보네. 네가 누군지도 잊어버렸어? 나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정문으로 막 나가려는데 육경원이 뒤에서 쫓아왔다. 민주, 왜 말도 없이 가? 내가 데려다 줄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진만이랑 인터뷰 남았잖아요. 그가 잠시 멈칫했다. 잠깐만 기다려. 밤에 혼자 운전하면 위험해. 바로 그때 스포츠카 한 대가 계단 옆에 멈춰 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설군이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회장님인 내가 모셔다 드릴까? 됐어. 민주는 안 익숙해? 육경원이 나 대신 거절하려는데 나는 이미 차문을 열고 설군에게 미소 지었다. 부탁할게요. 차가 호텔을 떠날 때 창문 너머로 몹시 화가 난 듯 창백해진 육경원의 얼굴이 보였다. 가는 길에 설군은 평소처럼 장난치지 않고 드물게 침묵했다. 덕분에 나는 조용히 갈 수 있었고 며칠간 잠을 설친 탓에 웅궁거리는 엔진 소리 속에서 어느새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때 차는 이미 멈춰 있었다. 설구는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앞에 내 아파트가 있었다. 안전벨트를 풀고 차문을 열며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해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깨워주시지 그랬어요. 설구는 그저 응 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차는 밤의 어둠 속으로 붉은 잔상을 남기며 빠르게 사라졌다. 집에 돌아오니 아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베이비시터에게 몇 가지 간단한 인계를 하고 나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책상에 앉아 읽다만 책 페이지를 펼쳤다. 또 하룻밤이 평온하게 지나갔다. 최근 육경원이 집에 돌아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내가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것은 아난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가 계속 찾아오는 것이 불편했다. 안정되어 있던 궤도에서 모든 것이 어긋나는 느낌이었다. 다행히도 마침내 집만이 더는 참지 못했다. 그날 아난이 육경원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작고 통통한 손이 화면을 마구 터치하다가 우연히 사진 한 장을 열었다. 화면 속 인물은 진만이었다. 그녀는 해변에 서서 비키니를 입고 도발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지 가장자리 바로 위 허리 부분에 붉은 문신이 있었다. 육루루이라는 글자가 반쯤 가려져 있었다. 반은 밖에, 반은 안에. 나는 무표정하게 아이의 손을 떼어냈다. 사진을 확대하자 작은 글씨가 나타났다. 그의 사고로 생긴 흉터 위에 비밀을 새겼어. 알고 싶지 않아?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책을 펴서 사회 논평 2편을 외웠다. 마치 지식으로 방금 더러운 것에 오염된 눈과 마음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이틀 후 육경원은 이번 전시회에 시골을 주제로 한 인문사진 시리즈가 하나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팀을 이끌고 진만과 함께 현장 촬영을 나가야 했다. 얼마나 가는데요? 내가 물었다. 보름 정도. 나는 속으로 날짜를 계산했다. 내가 침묵하자 그는 입술을 깨물며 덧붙였다.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는 없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당신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는 멈칫했다. 눈빛이 복잡해졌다. 민주, 요즘 당신 다른 사람 같아. 내가 못 알아볼 정도로. 나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잖아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래요? 그가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진만은 새로운 영상을 올렸다. 호텔 침대는 장미 꽃잎으로 가득했고 조명은 희미했으며 밤의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뒤엉켜 있었다. 영상 아래 캡션은 이랬다. 그해 황야에 버려졌던 바람이 마침내 채워졌네. 나는 막연히 결말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조급하고 도발적으로 마치 과시하듯 내가 똑똑히 보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설군이 아파트 문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보기 드물게 진지한 모습이었다. 지난번 스님이 주신 부적 가져왔어.
왔던 사람들은 다 받았거든. 이 아파트는 내가 육경원 찾는 걸 도와줘서 주소를 알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둘이 사진 찍으러 갔는데 연락이 안 돼. 민주? 왜 울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살며시 눈가를 닦았다. 화면에는 여전히 진만이 방금 올린 영상이 떠 있었다. 설구는 흘끗 보기만 하고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잠시 후 그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가끔은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시작이 되기도 해. 나는 억지로 웃었다. 어쨌든 제가 졌네요. 그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진 건 없어. 걔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 전부 조작된 거니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호기심이 반짝였다. 조작이라니요? 그는 나를 흘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들었던 그 국제적인 상? 생각보다 따기 어렵지 않아. 돈 주고 실력 좋은 팀 고용해서 국내에 가져와서 언론이 부풀리면 끝이거든.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눈물을 닦고 나지막이 말했다. 죄송해요. 아이가 곧 잘 시간이라서요. 나는 그를 배웅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정적이 흘렀다. 연약한 척하는 거 나도 잘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육경원은 매일 호텔방 사진을 보내왔다. 마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듯이. 나는 그중 몇 장을 골라 SNS에 올렸다. 가벼운 캡션과 함께 남편 출장 간 호텔방, 언니들 이거 한 사람 쓰는 방 맞는지 좀 봐줘요. 댓글창이 폭발했다. TV에 비친 거 배숙 아니야? 어떤 남자가 그런 단 걸 마셔? 테이블에 여자 담배 있네. 희귀한 건데 어디서 본 것 같아. 테이블 구석에 꽃트홈 스티커 붙인 카메라 딱 봐도 여자 거네. 침대 시트가 가로 세로로 다 구겨졌네. 운동 좀 격하게 했나 봐. 침대 머리맡에 과일 젤리랑 체위카드까지 있잖아. 사랑의 뽑기 게임이라도 했나? 징그러워. 언니 그냥 버려. 다른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아. 나는 어떤 댓글에도 답하지 않았다. 여론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열흘째 되던 날 육경원은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재산 분할 문제로 시끄럽게 다투고 있었다. 집안 싸움은 극에 달해 좀 시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입원했고 시누이는 미술관에 사람들을 데려와 난동을 부렸다. 하는 짓이 양아치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낡은 집 두 채는 필요 없지만 지금 살고 있는 복층 아파트는 팔아서 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다. 계산상으로는 명확해 보였지만 낡은 집 두 채를 합쳐도 삼수벅동 약 1억 6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반면 현재 아파트는 약 600억 동 약 33억 원 내 가치가 있었다. 사진전 개막이 코앞이었고 육경원은 살인미술관 관장이었다. 주주들은 모두 이번 행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기에 어떤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다. 한쪽은 입원 중인 어머니, 다른 한쪽은 수년간 쌓아온 경력. 혼란 속에서 그는 이를 악물고 집을 팔기로 동의했다. 시누이는 기쁘게 40억 동, 약 13억 원을 챙겨 다음 날 남자친구와 함께 해외로 휴가를 떠났다. 육경원은 내가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 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를 위해 방 하나를 따로 마련해 주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을 테니 아이 때문에 잠 설치지 마세요. 그는 감동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민주, 이번에 당신 정말 현명하게 대처했어. 다투지도 욕심내지도 않고 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줬잖아. 걱정 마. 전시회 끝나면 같이 새집 보러 가자.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나는 휴대폰에 뜬 공무원 합격자 명단에서 고개를 들었다. 몇 초간 감정을 추스른 후 부드럽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정말 좋아질 거예요. 사진전은 대성공이었다. 축하 파티에서 육경원과 진만은
와인잔을 손에 들고 사방을 돌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마치 기쁨에 찬 신혼부부 같았다. 육경원이 주주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진만이 와인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얼굴은 이미 약간 취해 있었다. 그녀는 나를 2초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남의 뺨을 때리는 기분이 이렇게 상쾌한 줄 몰랐네. 밤낮으로 갈망하던 것들이 이렇게 쉽게 손에 들어오다니. 그녀는 마치 허공에 대고 건배하듯 잔을 들었다.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인생은 넓은 사막을 걷는 것과 같아. 가장 큰 행운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녀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는 비웃음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이민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역시 애 낳고 3년은 머리가 둔해진다더니. 그거 알아? 네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 사실 곧 산산조각 날 거야. 나는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다. 당신이 드디어 육경원이랑 잤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흠칫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축하해요. 몇 년간 끈질기게 헌신한 끝에 드디어 꿈을 이뤘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 진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다 다시 억지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녹음했구나.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증거 잡으려고 함정 판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 더빙도 가능한데 누가 그런 녹음 따위를 믿겠어요? 그녀는 무언가 깨달은 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결국 참는 걸 선택했구나. 하긴 세상에 소문이 자자하지. 당신은 침대에서 현장을 덮쳐도 육경원을 못 떠날 거라고. 정말 가엾은 여자야. 동정심이 다 드네. 요즘 세상은 이혼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그렇게 매달려서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미소 지었다. 이혼이요? 지금 육경원 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집 사려고 계약서에 사인했는데요. 진마는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될 게 뭐 있어요? 바로 그때 육경원과 설군 그리고 다른 친구 몇 명이 다가왔다. 모두 여유롭고 즐거운 표정이었다. 진마는 고개를 돌려 육경원에게 비꼬는 투로 물었다. 육 관장님, 형수님이 두 분이 새로 집 샀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그녀는 분명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었다. 육경원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맞아. 진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육경원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나랑 민주는 부부인데 집 바꾸는 게 뭐 이상해? 진만, 너 취했구나.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다. 육경원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다. 마치 진만의 실수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이. 그는 부드럽게 내게 말했다. 민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앞으로는 어머니랑 따로 사는 게 좋겠어. 아이도 컸고 우리만의 삶을 살 때가 됐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주위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육경원, 우리 이혼해요. 육경원의 시점. 그날 민주가 그 말을 했을 때 나의 첫 반응은 요즘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나 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얼굴에는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다. 마치 저녁 식사 메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볍고 감정의 동요도 분노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반복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고 느리고 흔들림 없이. 육경원, 우리 이혼해요. 은은한 노란 불빛 아래 파티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놀란 시선 속에서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건 제가 미리 서명해둔 이혼 서류예요. 모든 조항은 법률 규정에 따랐어요. 한번 보세요.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지만 나는 멍하니 서서 받지 못했다.
설군이 앞으로 나와 나 대신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리고는 등을 돌려 파티장을 떠났다. 나는 그녀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 어쨌든 결혼 전의 민주는 트라우바웃 활발하고 밝은 소녀였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길가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실수로 아이의 막대 사탕을 떨어뜨리고는 당황해서 같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 당황스럽고 서툰 모습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바로 그날 나는 사랑에 빠졌다. 나는 좋고 싫음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영원히 싫었다. 진만이 몇 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며 온 마음을 다했지만 나는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다. 결혼식 전날 밤 설군의 계략에 빠져나는 진만이 있는 호텔 방으로 유인되었다. 그녀는 옷이 흐트러진 채 떨며 서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떤 남자라도 정신이 아찔해질 광경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오직 민주의 모습뿐이었다. 나는 옷을 주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결혼 후 피곤하고 무미건조한 나날 속에서 나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모든 상상 속에서 진만의 얼굴은 항상 흐릿하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녀가 귀국할 때까지 그 모습은 뚜렷해지지 않았다. 그날 설구는 그녀가 나 때문에 순결을 지켰다고 말했다. 갑자기 과거의 흐릿했던 얼굴이 기억 속의 뚜렷한 몸과 일치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지만 그것은 나를 숨막히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민주를 사랑했다. 그건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 나는 우리 엄마와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았으니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나는 항상 민주가 스스로 어려움에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나는 항상 뒤에서 그녀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 나는 그녀가 약해질수록 나에게 더 의지하고 나를 더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받는다는 느낌은 나를 안심시켰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발버둥치고 침울하게 살이 찌고 슬퍼하는 모습을 그저 방관했다. 나는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단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주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빠져 있을 때 진만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강렬했지만 이제는 자신감과 대담함이 더해져 있었다. 그날 우리 둘 다 약간 취했고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그녀는 적극적이었고 열정적이었으며 격렬했다. 심지어 내 입술을 깨물어 찢어놓기까지 했다. 그 느낌은 민주와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엄마가 민주에게 손을 댈 줄은 몰랐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순간 진심으로 후회했다. 그녀의 고통을 항상 방관했던 것을 후회했다. 어머니는 악랄한 말로 비명을 지르며 누명을 씌웠고 그 모습에 내가 대신 부끄러울 정도였다. 내 눈의 민주는 순수하고 연약하며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와 함께 분가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때부터 그녀는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했고 멀어졌으며 더는 나와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다. 나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어머니에게 맞섰는데 그녀는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무시당하고 냉대받는다고 느꼈고 무의식적으로 집에 덜 들어가는 것으로 보복했다. 전화하는 횟수도 줄였다. 그와 동시에 진만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내게 안겨주는 방법을 점점 더 잘 알게 되었다. 설군이 축하 파티를 열던 날 민주는 은색 치파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달빛처럼 차갑고 도도하며 아득한 아름다움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진만을 뒤로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머릿속에는 수천 개의 질문이 몰아쳤다. 언제부터 변했을까? 내가 뭘 놓친 거지?
하지만 민주의 시선은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설군에게 미소 지었다. 항상 제멋대로이던 그 녀석이 그날은 그녀 앞에서 마치 학생처럼 얌전했고 심지어 자세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듯 경직되어 있었다. 문득 민주를 처음 만났던 길가가 떠올랐다. 설군도 거기에 있었다. 그 녀석도 나처럼 웃음을 터뜨렸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나는 수년 동안 설군이 항상 민주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며 빈정거렸던 방식이 사실은 그 역시 한때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숨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진만이 내게 비키니 사진과 함께 내 비밀 알고 싶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그것이 숨길 필요 없는 초대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틀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가 준비한 사진 촬영에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내가 가겠다고 말했을 때 진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우리 둘 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번 한 번뿐이라고 다짐했다. 작별 인사라고, 너무나 오래 지속된 짝사랑을 끝내는 포옹이라고, 그리고 돌아가면 민주와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더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고, 내 남은 모든 것으로 그녀를 사랑할 것이라고, 그녀와 아이를 지켜주고 외로웠던 세월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나는 정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주는 말했다. 그녀는 이혼하고 싶다고. 어떻게 그녀가 나와 이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직업도, 사회 경험도, 심지어 돈도 없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돈을 줄 때마다 나는 일부러 그녀에게 직접 주지 않고 그녀의 부모님께 송금했다. 그녀가 무엇으로 나와 이혼하겠다는 말인가? 나는 황급히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이사한 뒤였다. 아난을 데리고 내가 우리 세 사람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던 집을 떠나버렸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차단되었다. 메시지를 보내자 그녀는 단 한 문장만 답장했다. 조항 확인 끝나면 다시 연락해요. 그녀는 내게 돌아설 기회조차 주지 않을 만큼 단호했다. 나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도대체 지난 시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진만이 내게 말했다. 걔, 알았어. 알다니, 뭘? 진만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목소리에는 악의적인 쾌감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나랑 잔 거.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네가 걔한테 말했어. 걔가 정말 믿던? 진만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눈물을 글썽겼다. 육경원, 내가 당신한테 뭔데? 내가 당신을 몇 년이나 사랑했는데 당신이랑 자고 나서 당신이 아내 곁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라고? 당신 눈에 나는 대체 뭐야? 나는 극도로 믿을 수 없었고 극도로 분노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 사랑을 느끼고 싶을 뿐 명분은 필요 없다고 애원한 건 너 아니었어?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는 거야? 진마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억울해. 내가 걔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더 잘났고 당신을 더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내가 아니라 걔를 선택한 건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미친 사람처럼 얼굴이 뒤틀린 채 울부짖고 소리치는 그녀를 보며 호텔에서의 정사 장면들이 유령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사실 그 여행 내내 침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나는 상상했던 것만큼의 쾌락을 느끼지 못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욕망이 지배할 때의 내 저열한 본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똥이라도 맛을 보고 싶어 할 정도로 나는 손을 들어 내 뺨을 세게 때렸다. 나는 대체 지난 시간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지? 진정한 후에 나는 민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혼동에 못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 사랑해. 그녀는 아주 빨리 답장했다. 나는 기뻐하며 열어봤지만 그저 링크 하나뿐이었다. 한 유명 커뮤니티의 게시물이었다. 안에는 내가 호텔에서 그녀에게 보냈던 사진들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8만 개의
좋아요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은 이랬다.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 글쓴이는 이 한 가지만 제대로 대답하면 바로 승소. 당신 남편 미술관 관장 육경원 맞죠? 그 여자 사진작가 진만 맞죠? 그와 동시에 민주는 내게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얘라고 대답하면 당신과 진만의 분류는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게 두 사람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 거예요. 그런데도 이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멍하니 쳐다보았다.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깊은 충격을 안겨준 것이 있었다. 민주가 어쩌다 이렇게 예리하고 잔인하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그녀는 내가 더는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가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는지 내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진마는 라이브 방송 중에 거센 질책을 받았다. 사진 속의 여자 담뱃갑, 스티커 붙인 카메라, 호텔방이 모두 그녀의 영상에 등장했던 배경과 일치했다. 모든 화살이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울면서 내게 도움을 청했다. 네티즌들의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미 전화번호와 집 주소까지 알아낸 사람도 있다고 했다. 사진전 이후 나와 그녀는 영광도 불명예도 함께했다. 민주가 그 게시물에 들어가 얘라는 한 글자만 쓰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질 터였다. 나는 이혼에 동의했다. 새로 산 아파트는 혼인 후 재산이었고 입주도 하기 전에 팔아야 했다. 팔아서 반으로 나누자. 그녀는 50억 동 약 2억 7천만 원을 가져갔다. 딸의 양육권은 그녀가 유일하게 단호하게 요구한 것이었다.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혼 수속을 밟던 날, 나는 마침내 민주를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었다. 여전히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공증사무소 직원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고 얼굴은 평온했으며 눈빛은 맑았다.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단정한 오피스룩 정장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물었다. 왜 그렇게 입었어?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요. 나는 그녀가 회의가 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회의? 하지만 그녀는 분명 나에게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 했다. 나는 더 묻지 않고 그저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거의 모든 힘을 다해 한마디 했다. 민주, 내가 잘못했어. 이혼은 받아들이지만 맹세컨대 난 너 하나만 사랑해. 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널 처음처럼 되찾을 방법을 찾을 거야. 그녀는 듣고도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저 시계를 흘끗 보고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다. 내가 그녀에게 50억 동을 나눠준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나를 호되게 꾸짖었다.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예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등기부등본에 민주의 이름을 올렸더라면 아마 오늘 그녀는 그렇게 단호하게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마침내 민주의 새 주소를 알아냈다. 그날 나는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찾아갔다. 마음은 뒤죽박죽이었고 기대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뜻밖에도 건물 아래에서 설군과 마주쳤다. 그의 손에도 나보다 더 큰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안색이 어두워졌고 내 안의 분노가 불타올랐다. 이 자식이 사사건건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나와 진마는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항상 민주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꽃다발을 던지고 달려들었고 그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은 거칠고 짧지만 격렬한 난투극에 휘말렸다. 나는 금세 열쇠에 몰렸고 설군의 주먹은 셀 수 없이 쏟아졌다. 바로 그때 진만이 나타나 돌멩이를 집어들고 휘둘렀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최근 진만은 자주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 당신 이혼했으니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건 어때?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거절했고
심지어 심하게 욕을 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눈빛이 이상했다. 순간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집착이라는 것이 때로는 일종의 감금이자 은밀한 위협이며 조금만 방심하면 도움을 청할 틈도 없이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나는 무심코 내뱉었다. 너 미쳤구나. 설구는 깨어났지만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는 극도로 분노했고 충격적인 소식을 터뜨렸다. 진만에게 국제적인 상을 안겨준 아프리카 주제의 사진 시리즈는 사실 18세의 천재 원주민 소년의 작품이라는 것이었다. 가난 때문에 소년은 2천만 동 약 5미 110만 원의 저작권을 팔아넘겼다. 송금 내역서까지 증거가 인터넷에 쏟아졌다. 진만은 무너졌고 후광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폭로되었고 비난받았으며 설군의 폭행 고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전시회를 주최한 사람으로서 미술관의 명성에 심각한 해를 끼쳤고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주주이사회에서 해고되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민주가 유일하게 남은 위안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시 일어설 것이다. 재기하면 그녀를 찾아갈 것이다. 그때쯤이면 그녀도 화가 풀렸을지도 모른다. 1년 후, 분비는 지하철 안에서 실패한 면접을 마치고 돌아오던 나는 우연히 뉴스 방송 화면을 보았다. 기자가 시 선전부 대표를 인터뷰하며 도시 홍보 전략에 대해 묻고 있었다. 화면 중앙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민주였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가슴에 단 국장, 구호창, 맑은 눈빛,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주위는 시끄러웠지만 마음속은 마치 손에 꽉 쥐어진 듯했다. 그녀는 정말로 나를 떠났구나. 단지 한 걸음 거리가 아니라 하늘 끝만큼이나 멀리.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여전히 틀림없는 그녀였다. 머릿속에 웅궁거리는 소리는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어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누워 지내셨다. 여동생은 소파에 늘어져 쇼폼 영상을 보고 있었다. 반년 전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녀는 한때 나눠 가졌던 240억 동 약 13억 원을 남자친구에게 몽땅 사기당하고 연락이 끊겼다. 그날 이후 그녀는 거의 소파와 한 몸이 되었다. 육중한 몸으로 남은 재산을 마저 나누자고 끊임없이 조르고 있었다. 한때 민주가 경력을 포기하고 몸이 불어나 남자에게 기생한다고 비웃던 사람이 이제는 90kg의 몸으로 저렇게 시든 덩굴처럼 살고 있었다. 점점 나 역시 문 밖으로 나갈 의욕을 잃어갔다. 나는 마지막 남은 약간의 돈과 집에 매달리며 아직 좀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미친 듯이 인터넷을 뒤지며 선전부에 민주가 나오는 모든 영상을 찾아다녔다. 카메라 구석에 민주가 스치기만 해도 내 심장은 다르게 뛰었다. 알고리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이해했다. 어느 해 진력, 나는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며 침대로 돌아왔다. 치우지 않은 도시락 상자와 쓰레기로 어지러운 바닥을 가로질렀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 또 다른 영상이 떴다. 영상 속에서 몇몇 젊은 여성들이 민주를 둘러싸고 사인을 받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시의 언론 홍보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많은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고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한 소녀가 수줍게 물었다. 이 과장님처럼 자신감 넘치고 눈부신 분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민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그런 어두운 시기를 겪는다고 생각해요. 소녀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소녀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느렸지만 확고했다. 맞서고 받아들이고 나약한 자신을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세웠어요. 아무리 초라하고 부서지더라도 진흙탕 속에서라도 꽃 한 송이를 피워내야만 해요.
소녀들은 말을 잃었다. 또 다른 사람이 물었다. 부수고 다시 세운 후에 여전히 균열이 남아있다면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것에는 균열이 있어요. 바로 그곳으로 빛이 스며들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제안, 그리고 감상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